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제 파트 세 번째 인사관리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책 기준은 이제 에듀윌 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제목도 에듀윌 책 기준으로 일단은 넣어놨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적자원 이제 계획도 했고 인적자원 이제 관리도 했어요. 이번에는 파트 뭐냐?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사람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람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한번 봅시다. 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은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은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일을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신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식과 이 기술과 이 능력을 1년만 지나도 그 능력이 도태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예요. 내 구독자 수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네요. 향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적자원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을 내가 키우고 싶다, 인적자원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사과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부서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적자원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나가야지 나중에 내가 편하거든요. 근데 퇴사를 자주 하고 이제 키워봤자 어차피 퇴사할 거 그러면은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는 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적자원 개발은 그렇고요.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을 하려면은 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야 돼요. 교육훈련은 장단기 성과를 위하여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이제 목표 설정 시 이제 유의사항인데, 자, 어떤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었고요. 정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현 가능, 최대한 측정 가능, 목표와 관련성이 명확해야 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위 목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의욕 향상과 실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유의사항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ERP 인사 2급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을 봤을 때 직장 내에 이제 훈련을 할 거냐, OJT. 직장 외에 훈련을 할 거냐, OVJT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훈련은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직장 외 훈련은 이제 외부 위탁 교육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은 직장 내 훈련부터 한번 설명해 보죠. 직장 내 훈련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실무와 밀착된 교육 훈련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이제 상사와 이제 사원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교육이죠. 말 그대로 다이렉트 교육. 그러니까 실무에서 직접 쓰려고 하는 다이렉트 교육인 거고요. 그래서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 향상이 가능하므로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바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동기 유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사와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을 강화한다. 낮은 비용, 요거 중요하죠. 낮은 비용, 시행용이. 그 다음에 직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낮으면서 그 다음에 실무의 향상은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OJ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우수한 상사가 반드시 우수한 교사는 아니에요. 그 어떤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사하고 이제 교수라는 직책 있잖아요. 교사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교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는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냐? 그거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단점이 OJT하고 이게 똑같다 나는 교수하고 똑같다 생각을 들어요. 좀 생각이 드는 게. 교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연구를 잘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랑 자각키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상사가 반드시 우수한 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줄 수도 있고 진짜 뭐 개판으로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얘기를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런 느낌이 있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극과 훈련은 모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렇죠. 야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친해지면은 담배 한 대 피러 갑시다. 아유, 뭐 괜찮네. 우리 얘기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면 돼. 약간 야매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구성원을 동시에 훈련을 시킴으로써 통일성 갖추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1대1 교육이면은 괜찮은데, 뭐 1대3, 뭐 1대5 교육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대 뭐 10, 1대 20 이거면 통일성 갖추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절단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인사를 이제 배울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중 하나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전수를 해서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난 내 직업의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기능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게 큰 단점이고,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그런 거고, 계획에 따른 교육은 어렵죠. 당연히 일이 많을 때는 일 위주로 해야 되겠고, 일이 없을 때 이제 주로 이제 OJT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계획 찾기는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단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위탁 교육을 하는 이제 직장 외 훈련인데, 위탁 교육은 주로 이제 교육원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업 전문학교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사업주 훈련이라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교육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직장 외 훈련인데, 직장 외 훈련은 이렇습니다. 직무로부터 분리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에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회사를 이제 직장을 친해지면은 야매로 해가지고 담배 타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대충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교육에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좀 많고요. 그래서 직장 외 훈련은 오직 교육에만 전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씩 해서 3일 동안 해가 24시간 정도 교육을 하더라 라고 하면은 이 24시간 동안 이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만 전념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장점은 작업과 관계없이 많은 교육생에게 계획적인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데, 근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이제 가는 거죠. 훈련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훈련원, 교육원, 직업전문학교. 그래서 업무의 부담에 벗어나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훈련 효과가 증대가 돼요. 그래서 실무 교육만 위주로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저도 실무 교육을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업무 방법이나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를 못 보는 곳도 있고 큰 효과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 비용이 커요. 당연히 비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커요. 이게. 바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교육원을 왔는데 나는 ERP i큐브를 배우러 왔는데 프로그램은 스마트 A를 쓰더라. 아니 위하고를 쓰더라. 이런 거 자체가 실무에서는 당장 쓰기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 돼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되어 남아있는 구성원의 업무 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훈련 나가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의 업무는 좀 더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교육 훈련 방법의 종류예요. 자, 방의 종류는. 요 오타가 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오타는 수정을 하고, 자, 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어요. 사실상 원래 이게 교육 훈련 방법은 이제 이건 OJT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 OJT도 당연히 해당이 돼요. 저 훈련교사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내용만 조금 했어요. 사실상 원래 2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만 했고요. 그래서 역할 연기법, 브레인스토밍, 심포지엄, 액션러닝, 감수성 훈련, 인바스켓법, 행동모델법입니다. 요거 꼭 읽어보세요, 이거.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액션러닝하고요, 인바스켓법을 좀 헷갈리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인바스켓법부터 할까요? 인바스켓법은요, 실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을 부여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 위주로 진행합니다. 인바스켓법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회 능력을 향상할 때 이용을 하고요. 주로 스스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에서 의사결정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바스켓법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 위주고, 얘도 문제 해결이긴 한데 액션러닝도 어떤 거냐면은, 액션러닝은 구성된 학습자 집단이 현장에서 성과와 직결되는 이슈,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혹은 과제로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행동을 하는 교육 방식. 이것도 해결 방식이에요. 이것도 약간 문제 해결 방식이고. 그래서 인바스켓법하고 액션러닝은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꼭 나와요. 한 문제씩. 자,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이동 승직 이직입니다. 이 문제도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인사 이동은 조직 변화에 의해 이제 수직적, 수평적 배치상의 이제 변호라 가져오는 인적 자원상의 절차입니다. 이게 급하게 적다 보니 이게 오타가 좀 계속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수직적 인사 이동과 수평적 인사 이동입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과적인 인사 이동의 원칙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적재적소주의 원칙.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적재적소주의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적정 인력주의 원칙, 능력주의, 인재 육성주의, 균형주의입니다. 요 뒤에 거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주의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인사이동도 똑같아요. 이 사람의 최고의 부서로 이동을 하는 게 적재적소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성과와 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거.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인력주의 원칙은 업무량의 예측에 기초를 두어 적정한 수의 인원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인력이고, 그 다음에 인재 육성주의 원칙은 직원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학습,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 인재 사용뿐만이 아닌 인재 육성을 하는 게 인재 육성의 주의 원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승진입니다. 승진은 진급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승진은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승진 관리의 원칙, 이거 중요해요. 적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승진 관리의 방침은요,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을 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공주의는 근속기간에 의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속연수에 비례를 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구성원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대리까지가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해당이 되고, 대리에서 과장까지는 약간 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게 연공주의고요. 능력주의는 이제 사원에서 대리로 갔을 때
능력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능력이 좋네. 1년 만에 막 진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능력주의는 업무 수행 성과에 따른 우선권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서 협동심을 처리하게 돼요. 왜냐면은 누군가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으로 협동심을 약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저도 약간 이제 F 성향이 있긴 하지만 도와줄 때는 확실히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경쟁심으로 인한 거는 저는 F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는 사람 밟고 올라갑니다. 저는 무조건. 약간 그런 단점이 있어요. 능력주의에서 그런 단점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영자들이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황진범 세무에게 자격증에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 사람 좋네? 이 사람 한번 그래 한번 진급 시키면 되겠다. 이 사람 하면은 계속 열심히 하면 쭉 올라가겠는데? 이 사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잘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급을 하는 게 능력주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승진 유형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는 안 넣었고요. 중요한 내용만 다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직급 승진입니다. 직급 승진은 승진 또는 공석이 발생한 경우 적합한 자를 선발을 해서 승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들 중에서 이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부장 자리로 이렇게 이제 깨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급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부장 자리를 누가 가야 되니 차장인 자네가 부장으로 올라가되 그 일을 계속 하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월급 올라갈까요? 그렇죠. 월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역직 승진. 역직 승진은 사원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진급.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라인상으로 진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용 승진은 직무 중심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서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 없이 이제 변경하는 형식. 그러니까 사기저하를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탁 승진은 업적만을 평가를 해서 진급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업적, 좋네. 한 단계 승진, 특진, 오케이. 이게 발탁 승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진 유형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직입니다. 이직은 직을 옮기는 거예요. 퇴사 후 직을 옮기는 거. 이게 이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세 가지였죠? 아까 뭐였지? 다시 하시죠. 승진, 이동, 이직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직입니다. 이직은 퇴사 후에 직을 옮기는 거고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눠져요. 저는 비자발적 이직도 당해보고 자발적 이직도 해봤는데 솔직히 자발적 이직은 내가 나가는 거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옮기는 거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긴 한데 비자발적 이직은 내가 잘 다니고 있는데 잘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순간에 이게 현타가 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자 한번 봅시다. 자발적 이직은 전직, 사직, 휴직입니다. 사직이 아니고 사직입니다. 전직, 사직, 휴직. 전직은 옮기는 거고요. 사직은 결혼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만둔 거. 휴직은 근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거죠. 그게 자발적 이직인 거고. 비자발적 이직은 파면 해고, 일시해고, 정년퇴직, 명퇴입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경력 개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력 개발 관리인데, 경력 개발은 이제 신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력으로 이제 되는 그러한 기간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경력이 이제 되다 보면은 이게 한 번씩 딱 현타가 오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1년차 때 이게 오는 시기가 아니 2년차 때 오는 시기가 있고 3년차 때 오는 시기가 있고 5년차 때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초절정일 때가 5년차가 이제 경력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고 10년차 때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게 경력 개발 관리에서 현타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자는 이제 그 경력을 위해서 계속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커리어가 쌓을 게 없다? 그때는 퇴사를 이제 목표로 잡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력 개발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직업상 어떤 일을 해오거나 직책을 맡아온 경험 또는 그 내용을 의미를 하는 게 경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의 3요소는 경력 목표, 경력 계획, 경력 개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개발의 원칙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오죠. 적재적소주의,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적재적소는 그러니까 최상의 능력을 배치를 하는 게 적재적소 배치라고 했었죠. 이것도 적재적소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것도 근로자의 적성, 지식, 경험, 기타 능력에 대해서 잘 조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최상의 능력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잘 조화가 되도록 이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게 적재적소 배치예요. 이 사람의 특별한 능력, 지식, 경험, 기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진 경로의 원칙은 명확한 승진 경로를 확립해가 승진 관리가 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승진을 하면은 그래도 경력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후진 양성 인재 요소. 후진 양성은 그러니까 밑에 들어오는 신입들 이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 양성하는 게 원칙이고, 경력 기회 개발 원칙은 그냥 말 그대로 경력 기회를 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면은 설계, 관계자 통보를 해서 그냥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경력 개발 원칙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씩 꼭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점만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생겨요. 이제 조직에 대한 불만족과 헌신도 하라, 승진한 게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무에 만족을 못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특히 경력 개발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ESTJ 약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ENTJ나 ESTJ 이제 형태의 경우에 이제 같은 것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ESTJ나 ENTJ는 약간 좀 경력 개발을 할 때 약간 좀 새로운 것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계에 좀 이제 생겨서 약간 조금 현타가 오는 형식이 약간 좀 이런 유행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ISTJ나 이제 INTJ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좀 덜 심하죠, 그렇게 좀 덜 심하죠. 왜냐하면 내향성이다 보니까 좀 덜 심한데, 약간 이 성향이 가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게 그 만족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의 문제가 생겨요. 경험이 쌓이는데 아유 일은 그대로고 뭐 이게 추가되는 일이 없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해볼 만한 그게 없다. 그러면 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그래서 경력자에 대한 그 실시 극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쪽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업무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사대보험도 하고 퇴직금도 하고 이런 거 자체를 한다고 쳤을 때 이건 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업무를 더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경력에 대해서 이제 맞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해결 방안도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적 리더십입니다.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은요, 그 키워드가 카리스마. 지금 변혁적 리더십이고, 기계적 리더십은 약간 교환거래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카리스마 들어가서 카리스마 리더십 아니에요. 이건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어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십은 개인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미래의 비전을 알아보고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뿐만이 아닌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권력을 행사를 하고 미래의 비전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그래서 리더에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게 좋은 점 뭐냐면은 리더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요. 근데 대등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따라가요.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약간 ENTJ 형이 좀 괜찮죠. 이런 리더십 자체가. ENTJ는 좀 괜찮고요. ECJ도 괜찮긴 한데 약간 카리스마 리더십은 야망가인 ENTJ 쪽이 좀 오히려 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어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칭 리더십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죠.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코칭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슈퍼 리더십은 이게 키워드예요. 자신을 스스로 리더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은 말 그대로 자기가 리더십이라고 되는 거고,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꼭 그 주의를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인사고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이동, 승진, 이직을 했었고, 인사고과는 약간 이제 평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교사도 인사고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하진 않으니까. 특히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사고과 평가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A 받는다든지 B 받는다든지 그런 걸 이제 인사고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고과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사고과를 이제 좋게 받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여금이랑 뭐 이런 것도 이제 수령을 하고, 그다음 진급에 이제 가장 큰 이제 1순위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사고과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목적,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동기부여 향상, 임금관리의 합리화, 고용관리의 합리화,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 촉진, 관리 능력 향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원칙 및 구성 요건은 그냥 읽어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고과의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상대 평가와 이제 절대 평가가 있는데,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거는 인원수가 많을 때는 상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절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회사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자알단법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아까 상대평가하는 방법 있죠. 직무 아까 평가 쪽이었죠. 그쪽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서열법은 근무 성역에 따라 서열을 쉽게 활용 가능하고요. 이종 직무나 부서 간의 비교는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다른 직무는에서 이제 평가를 내리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직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해서 직무 평가를 하듯이 이제 거기서 이제 1등, 2등, 3등을 이제 잡는 거고. 쌍대 비교법은 쌍쌍바였죠. 2명씩 해가지고 그 서열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쌍쌍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제 할당법은 말 그대로 강제로 할당을 해서 고가하는 방법이에요. 관대화 방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범위와 수를 정해놓고 이제 강제로 할당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100점 받으면 100점, 90점, 90점, 이렇게 내 점수만 잘 받으면 되고, 그래서 평가 척도국가법,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아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강제선택법. 그러니까 꼭 하나는 꼭 선택할 수 있는 강제선택법, 자율기소법, 그 다음에 중요사건 기록법, 행위기준 국가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얘기했던 직무평가의 방법하고 조금 겹치는 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입니다. 인사 고가에 이제 해당하는 오류예요. 이거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저는 NCS 훈련교사 할 때 이거 많이 봤었는데, 지금 봐도 좀 많이 헷갈려요, 이것도. 자, 상동적 태도입니다. 상동적 태도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에 속한 특정 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평가가 특정 집단의 이제 상동적 태도고요.
평가는요, 호의적, 비호의적,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호의적, 비호의적. 인상에 따른 평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현우 효과가 좀 은근히 심합니다. 왜냐면은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은 좀 일은 잘 못하는데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얘는 일은 잘하는데 말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회식에도 참여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점수를 안 좋게 본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현역 효과가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 오류. 대비 오류는 이제 오류를 객관적인 기준을 없이 이제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하는 거 없어요. 비교해가지고 피고가자를 평가하려는 경향, 대비 오류고, 관대와 경향은 후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니까 이 사람 40점인데 나 80점 주겠어. 뭐 그런 이제 관대와 경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훈련교사 때 특히 이제 대비 오류하고 관대와 경향 진짜 심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혹화 경향은 나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피고가자도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90점인데 50점짜리다. 평균 이하로 만드는 거예요. 가혹화 경향. 이거 중심화 경향은 이렇게 딱 중심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중심화 경향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적 오류는 최근 행위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오류를 하시는 분들은 꽤 많거든요. 진짜. 논리적 오류는 이제 상관관계의 높은 평가를 한쪽이 우수하면은 뭐 다른 요소 그럴 거다. 요거 연공 오류는 이제 학연치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요 문제 꼭 나오니까 꼭 읽고 보시고 꼭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처는 단 것 같고요. 이제 에듀윌 쪽하고 스마트 경영 치료센터에서 만든 책이라 네이버 블로그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보니까 인사 정리가 좀 잘 돼 있긴 한데, 다른 사이트도 계속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보니까 약간 책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은 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많이 바꾸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복리후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